그 시스토리 대표 최정훈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시스토리가 어떤 기업이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정훈 대표님 이제 시스토리 대표신데 네. 시스토리가 어떤 기업이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그 이름이 소담 스퀘어 인당산. 네. 네. 여기는 어떠한 곳이며 합쳐가지고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시스토리 대표 최종원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 시니어 창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 시스토리란 이야기는 보라 이야기를, 근데 기업의 대표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이야기를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공간은 지금 소담 이 소담 스퀘어인 당사는 중소상공인들의 그 디지털 컨버전스, 오프라인 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과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중소상인들 중에서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스튜디오에 오셔서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제가 중소소상공이면 어떻게 여기 와서 그런 것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 신청하거나 네. 어떻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를 찾으면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곳에 오셔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작이 미숙하신 분들은 이 오픈롤에 있는 직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이 각 층이 다양한 이제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음식을 하는 분들은 또 음식, 또 패션을 하시는 분들은 패션, 또 좋은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와서 촬영도 하시고 스튜디오에서 녹음도 하시고 이걸 통해서 또 이커머스하고 연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곳에서 할 수 있죠. 그럼 하시는 사업이 중소기업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네네네. 그 사업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떤 사업이죠? 예, 저희 시스토리의 주 타겟은 중견 중소기업의 전략을 스토리텔링 전략을 만들어주고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일인데요. 사실 그 정부에서 중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벌어지는데 이곳이 이제 소담스퀘어라는 곳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여기를 이제 오픈롤이 운영하는데 이곳에 이제 수천 개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오셔서 이곳에서 디지털 컨버전스를 이루게 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입주사로서 그분들의 멘토링을 도와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상공인들 어떤 디지털 해주는 장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오픈을 했나요? 여기는 지금 이제 올해 오픈을 해서 막 이제 따끈따끈. 예. 아직 처음으로 이용하신 소상공인은 아직 없으시죠? 있습니다. 뭐 와서 그 베이커리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분들의 제품을 촬영도 하시고 유튜브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또 스피커를 하시는 이 사장님도 오셔서 여기서 인터뷰를 하시고 또 이 스튜디오에 어떤 이 촬영도 하셔가지고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시고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뭐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의 뭐 이렇게 성장을 도와주는 성장의 헬퍼시고 그러시는데 또 특히 또 중년들 창업에 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관심을 가지셨으며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사실 저도 36년 동안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창업을 한 입장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창업을 하면서 많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들이 최근에 이제 은퇴 후에 조기 은퇴를 많이 하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도 저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오픈롤에 권인택 대표께서 연락이 오셔서 오픈롤은 주로 청년을 위주로 하는 이 미니 인턴 사업과
또 창업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 청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그럼 저희가 오픈널의 사내 벤처로 들어가서 그 시니어 창업을 한번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업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롤과 함께 시니어를 위한 이런 일들을 기획하게 됐죠. 네. 예, 사실 시니어들이 청년들을 도와주는 이런 제도들은 많은데 이 시니어들도 사실 진로가 이 100세 시대에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삶에.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롤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꿈꾸게 됐습니다. 시니어 창업도 아마 이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국내 조금 성공 사례 아니면 해외 뭐 사례되는 혹시 그런 게 조금 서치되신 게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그 대기업에서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보다 선배들도 대부분 은퇴하시면 재능도 많고 재산도 많으신데 이렇게 힐링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또 개별적으로는 창업을 하셔서 맨 땅에 굴르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1차적인 타겟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능력이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 분들이 휴면 모드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창업을 도와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또 이제 시니어들 중에 이제 생계형으로 소상공인이 되고자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참 외롭고 방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시니어들이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것들은 소상공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도와드리고 가능한 한 이제 비용 구조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우리가 자문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이제 사실 인구도 부족한 시대에 청년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그것에 우리가 이제 앞장서고 싶다. 이런 좀 소명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소상공인도 그 디지털화 도와주는 어떤 그 헬퍼 기관인데 결국은 이제 소상공인이 디지털화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그렇게까지 이제 나중에 성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렇게 지금 여기 이용한 소상공인 혹시 몇 개 정도 지금 이용이 돼 있나요? 어떻게? 지금 현재 오픈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여기는 됐는데 올해 한 1,800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을 여기서 지원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은 이 시설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해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돈을 내고 스튜디오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료로 쓸 수 있고 또 멘토링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이런 시설을 사용함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조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소상공인 간에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저희 모델이 개별 기업 지원이라기보다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또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 간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서 그 커뮤니티의 장에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면서 사업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용한 소상공인은 지역별의 당산에 있으니까 요 근처입니까 아니면 전국 다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지역이라기보다도 춘천에서도 오기도 하시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오기도 하시고 저는 이제 제 고향이 강릉인데 현재 강릉에 이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강릉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초대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많은 분들 전국적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담 스퀘어가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거리가 머니까 각자 지역에 가까운 데 하시면 되고 또 시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당산의 스튜디오의 인테리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멀더라도 이곳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30년 넘게 직장 생활 하셨는데 특히 IT 기업에서 한 30년 있고 계셨는데 그 직장 생활 30년 IT 그다음에 병원 쪽에 한 6년 계셔서 36년 동안 월급쟁이로 있다가 드디어 첫 번째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 샐러리드맨 생활이 좀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샐러리맨이 행복했죠. 왜냐하면 그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급여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행복했고
또 그래서 36년을 다녔는데 사실은 제가 사회생활 할 때만 해도 평균 수명도 짧았고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인생을 이제 놀면서 지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했었던 건데 막상 제가 대표이사도 되고 뭐 또 병원에 와서도 CEO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남들보다는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어차피 50대, 60대가 되면 은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뭘 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놀든지 창업하든지 또 취업하기는 많은 나이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더 빨리 내가 30대나 40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한테 안정된 직장을 얼마나 오래 다니냐 이런 도전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DNA가 사업적인 소질이 있는 분들은 조기에 나와서 자기 창업을 하는 게 늦게 하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빨리 생각. 시행착오를 해라. 시행착오. 그렇죠. 시행착오도 그렇고 젊을 때 할수록 사실 더 용기도 있고 또 실패했을 때도 재기의 기회도 있고 근데 나이가 들으면 사람들이 좀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게으름도 생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빨리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LG 히타치의 그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표까지 되신 건가요? 네. 그 사원에서 대표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렇게 극복했다든가 지금 수많은 혹시 뭐 후배들한테 또 시니어로서 선배로서 직장인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CEO가 되기까지 저의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의 그 개발자로 스타트를 해서 어떤 계기에 좀 발탁을 받아서 첫 직장은 히타치셨나요? LG 전자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하고 싶어서 이 LG 히타치가 생길 때 제가 이제 여기를 지원해서 창업 멤버가 된 거죠. 몇 년도시죠? 86년도입니다. 86년도. 예. 그렇게 들어와서 제가 이제 개발자로 국내에서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과장 정도 됐을 때 회사에 사내 벤처 서바이벌 팀이 생기면서 초기 이 사내 벤처 그 당시만 해도 사내 벤처 LG 히다치에서 전자 히다치로 옮긴 거는 86년도에 전자로 입사했다가 6개월 만에 제가 옮겼습니다. 그 자의신 거야 아니면 자원에서. 그러니까 전자회사에 있는 것보다 제가 통계학을 전공했는데 컴퓨터 쪽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LG 히다치가 LG 전자와 일본 히다치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대형 컴퓨터를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을 했죠. 저 창업 새로 만드는 회사에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창업 멤버로 들어와서 개발자로.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좀 이렇게 좀 리스크 테이킹하는 좀 게 있으신가요? 그건 참 그것도 쉽지가 않죠. 전자에서 조금, 새로운 회사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 비밀인데 지금은 이제 공개도 되는데 그때 저는 사실 통계학을 가지고 교수가 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래서 LG에 들어와서 유학 가기 전에 컴퓨터를 배워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이렇게 가야겠다 해서 했고 또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또 일본을 지원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5년간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직장의 적성이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좀 어떤 그 교수라는 직업보다는 이 직장에서의 리더가 저한테는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적성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자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 이제 사업적 자질이 있는 거를 판단하신 사장님이 사내 벤처를 제가 과장일 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내 벤처를 하고 나서 제가 마케팅, 전략, 기획, 영업 이런 일들을 이제 사내 벤처는 1인 CEO 역할을 하는 건 그런 거죠. 제가 히다치 내에서 채용도 제가 하고 사무실도 따로 내고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내 벤처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94년도에 했으니까 빨랐죠. 20년 빨랐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다양한 캐리어 패스를 밟으면서
제가 이제 좀 일찍 이 사업부장 임원이 되고 또 49세에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아, 49세. 예, 제 전임 사장님보다 그 당시 되게 빨랐겠네요. 그 당시. 빠른 정도가 아니고 제 전임 사장님보다 제가 14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60대 사장님이 하시다가 49살의 사장이 됐으니까 저도 놀랐고 우리 직원들도 좀 문화적 충격이죠. 그렇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죠. 그 당시. 뭐 제가 훌륭한 사장은 아니었지만 좀 젊은 혈기를 가지고 사장을 6년 5개월 정도 하고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대 대표이사로 이렇게 얘기를 받았을 때 그 당시 기분도 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뭐 특히나 이렇게 리더십이 갑자기 10대에서 사회 쪽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 좀 심경이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그 당시가 제가 겁이 났죠. 그래서 내 경력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문 2분을 모시고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2분을 모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의 그 멘토가 되시는 고문들한테 상의를 드렸고 또 이제 전임 사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찾아뵙고 제가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데 사장님들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자문을 받아가면서 경영을 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신 분이 그렇습니다. 네. 훌륭한 멘토링을 받은 거죠. 네, 뭐 그런 경험 있으시니까 또 이제 멘토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제 모토가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모, 형제의 도움, 또 학창 시절의 선생님들의 도움, 또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는 선배들과 또 사장님들의 도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한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받은 은혜를 또 사회적으로 다음 세대들한테 제가 또 전수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소명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CEO가 쏜다라는 이런 사회적 활동도 했고, 지금 이제 청년 사업가 멘토링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CEO가 쏜다도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활동이요? CEO가 쏜다라는 활동은 제가 이제 2015년도 퇴임을 하고, 어떻게 살지라는 걸 고민하던 중에 청년들이 진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CEO들을 직접 만나서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도 보고 뭐 만나도 보고 도움도 받고 싶고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를 주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용감하게 이태원에 있는 인더랩이라는 카페를 빌려가지고 그 카페에서 CEO들 2-3분을 모시고 청년들을 1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해서 CEO들이 강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밥 사주면서 사주면서 청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또 청년들이 또 이제 듣고 나서 더 궁금하면 그 회사를 방문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CEO들이 봉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처음에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 프로그램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몇 년째 그러면은? 지금 7년째죠. 근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카페에서 하지 않고 대학, 또 교회, 군부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방문하는 서비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CEO는 지금도 재능 기부하면서 그냥 도시락까지 하려고 그러네요. 네, 우리 기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뭐 여러분들, 우리 또 이 조성범 대표라든가 이런 뭐 청년 권인택 대표라든가 오픈노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바쁜 CEO들이 또 우리 이폰에서 이수정 대표님 이런 분들이 정말 바쁘신 분들이 흔쾌히 자기가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 가지고 이 멘토링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IT 업계에서 한 30년 계시다가 또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 병원 쪽에서도 한 6년 동안 이렇게 그 총괄 대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어나더 인더스트리인데 가게 되셨으면 그때 또 6년 동안 병원 도메인에 계실 때 보고 느꼈던 것들이 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은퇴해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던 중에 세길과 세일이라는
NGO 단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좀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이 기독교 리더십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 해서 이제 제가 그 일을 도우러 갔었는데 그 세길과 세일이라는 단체가 위담 한방병원의 최서영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설립하신 단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을 도와가지고 세길과 세일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최서영 이사장님께서 LG에서 제가 경영을 했다는 그것을 아시니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 신뢰가 좀 생겨서 병원에도 이제 본인은 의사시니까 진료를 하시는 의사시니까 병원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병원의 경영을 좀 맡아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오셔서 참 이제 수락이랄까 기쁜 마음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6년간 대표로서는 5년간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의 CEO를 하셨네. 두 번은 월급쟁이 CEO 보고 네. 한 번은 이제 오너 CEO신 거네. 그렇죠. 봉급쟁이 CEO를 한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은 36년. 네. 그리고 그 절반을 제가 임원과 CEO 생활을 한 거예요. 18년 직장 월급쟁이 생활 18년을 임원하고 CEO로. 예. CEO만 이제 12년을 한 거고. 그 비결이 그러니까 모든 그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커리어였는데 한두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이게 좀 뭐 제가 제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제가 제 장점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인성이 좋다 그래요. 인성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순종을 잘한다 그래요. 조직에. 이거 조직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형.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피곤한 거죠. 근데 저가 성공한 비결은 이제 사실은 제가 5분의 사장님을 모셨는데 그 5분의 사장님이 저에 대한 평가를 거의 퍼펙트하게 주셨어요. 기업에서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직장에 있는 상사로부터 고가가 높고 승진을 할 때 그때마다 뭐 발탁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열정을 회사에 대한 열정을 보셨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분의 사장님은 저의 능력을 보기 이전에 저의 인성을 먼저 보신 거예요. 애티튜드를 본 거예요. 전문성은 당연한 거고. 사실은 제가 전문성보다는 조금 더 그런 리더십, 인간관계, 인성, 태도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부모님이나 우리 가정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 형제들이나 도움을 받으면서 좀 그런 싹이 좀 자라난 것 같아요. 뭐 신앙적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걸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고 특히 저 위에 분들이 뭐 주변에서 마부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했더니까 그분들이 저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좀 빨리 성장한 거죠. 저희가 그 리더십만 얘기하는데 팔로우십도 되게 중요한데 네. 그렇죠. 팔로우십이 되시니까 그 리더가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제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저에 대해서 신뢰할 때 따라오는 거지. 내가 상사를 비난하고 조직을 비난하고 뭐 이런 입장의 대화를 많이 한다면 똑같은 후배를 또 키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그 카네기 연구소에서 CEO 과정 코치도 좀 들으셨는데, 네. 좀 거기서 또 많이 좀 워낙 또 이렇게 팔로우십 좋으시고 리더십까지 갖추셨는데, 이 과정에서 또 뭐 어떤 느꼈던 거라든가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회사에서 이제 임원들을 교육을 보내는데 그게 세븐헤빗이라든가 뭐 카네기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보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CEO 과정 카네기를 선택해서 갔는데 저는 제 장점이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무슨 인간관계를 또 여기 가서 배우지 하고 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건데? 배우는 중에 제가 엄청난 반성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좋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대화를, 자기의 경험을 나누다 보니까 그때 한 20-30분에 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리더십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계실 때가 현지에 계실 때 현직 상무 때. 아, 히다치 상무 때? 네, 상무 때 했습니다. 그래서 상무 때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받으면서 제가 너무 좋아서 끝나고 코치를 지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만 받으러 갔었는데 교육 이후에 코치로서 3번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코치라 하면 이제 강사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코치의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면 나가서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면서 코칭에 대한 걸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제 비전을 만들었는데 이때 임원이니까 CEO가 되는 게 비전인데 어떤 CEO가 될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코칭 CEO라고 저의 별명을 만들어서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저의 최종원의 이름을 코칭 CEO라고 제가 이렇게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되면 회사의 경영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그런 CEO가 되어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된 거죠. 몇 년도죠? 그때 한때 저희가 코칭이라는 워딩이 좀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그 당시인가? 네, 그때가 제가 할 때가 2006년 정도, 2005, 6년 정도에 그거를 하면서 코칭이란 단어를 알게 됐고 인간관계에 대한 거를 더 공부하게 됐고 비전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실제 CEO 되셔가지고 이제 그걸 또 펼치셨네. 코칭. 그래서 제가 예리한 질문이신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CEO가 됐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 말에 CEO로 내정된 걸 알고 제일 처음 기획한 게 조직도 그린 거 하고 2009년도 1월이 되자마자 회사 내에다가 비전 스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부터 12회로 해가지고 토요일 날 직원들을 이렇게 12명씩 정도씩 쪼개가지고 나오게 해서 아침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제 개인적으로 회사의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4시간씩 2시간은 교육을 하고 2시간은 각자의 비전을 발표하게 하고 이런 이제 비전 스쿨을 운영을 했었죠.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사장이 되면서 너무 욕심을 가지고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는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직원들 아마 그때 다는 아니지라도 몇 사람들은 아마 자극을 받고 성장에 좋은 모멘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됐는데 이제 CEO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CEO가 제가 직접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좀 토요일은 우리가 왜 토요일까지 나오라 그러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왜 개인의 삶에까지 관여하려 그러지? CEO한테 나의 삶에 대한 부분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잘 모르고 그런 것도 그 당시 좀 여유로운 게 있고 그리고 제가 교만도 했고 내 얘기를 하는데 좋은데 왜 안 해? 그런 자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지금도 훨씬 더 좋은 코치가 되시고 그런 경험 때문에 더 좀 쓴 게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경험이 벌써 20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참 그 CEO가 쏜다를 하면서 또 많이 느꼈고, 근데 요즘 이제 세대들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코칭을 한다는 게 참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처도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이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게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과 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코칭이 이렇게 뭐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잘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토닥여주고 그런 코칭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코칭 리더십이 그러니까 들어주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줘서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답을 찾도록 해주는 게 코칭이죠. 그러니까 답은 자기한테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찾기까지의 과정에 도움이 좀 필요한 거지 코치가 답을 찾아준다고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본인이니까 본인이 찾게 해주는 게 본인이 찾게 해줍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최 대표님의 한 거의 30년 후반 거의 40년 돼간 라이프 스토리가 그러면 결국은 남의 성장을 도와주는 네. 본인이 가진 장점 같은 거, 탤런트를 이끌어내서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성장의 헬퍼 같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7월에 이제 나올 텐데 책 제목이 이제 나의 꿈이 남의 꿈을 빛나게. 그러니까 그게 참 제가 이제 잡은 제목이 아니고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이제 오랜된 지인들 작가님들이 제 삶을 보고 이런 가제를 가지고 책을 만드시면 어떠세요? 하고 제안을 해준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제목을 제안하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최 대표님은 자기 꿈을 통해서 남의 꿈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재능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내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꿈을 꿈으로 인해 갖고 다른 사람이 꿈을 갖게 해주는 그런 좋은 탤런트네. 좋은 탤런트. 네가 꿀릴 색은 완전 어시스트가 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어시스트지. 네가 꿀리려고 하지 말고 어시스트시네. 얘가 어시스트. 어시스트.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미디에이터적인 리더, 그러니까 중재자. 지금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분화돼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중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사회적 문제 속에서 또는 갈등 속에서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화목해지고 또 소통이 일어나고 피스메이커잉을 하는 그런 이제 중재자. 거기에 성장을 도와주는 헬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더 연결해주는 신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런 이제 복음자 역할도 그런 중재자 역할이라고 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지금 최동훈 대표를 이렇게 만드신 데 여러 가지 이제 도움 수분도 있고 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나를 바꾼 책이나 뭐 영화나 뭐 사람이나 뭐 이렇게 담고 싶은 롤 모델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담고 싶은 사람은 우리 큰형이에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집안의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셔서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 간에 생존에 계시나요? 예, 생존에 계세요. 몇 살 차이 나세요? 16살 차이가 나요. 거의 아버님 같은 분이고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형님이 저를 이제 케어하셨는데 형님은 우리 형제들 다 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울에서 신혼 때부터 해서 헌신한 거죠. 근데 형님의 헌신이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또 가족들 전체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동생들 그거 다 공부시키는데 뭐 풍족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이 중재자의 역할이 집안을 살리고 또 가족을 살리고 그때는 주제로 리더일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하셨던 게 리더가 되죠. 그러니까 그 형님을 가까이서 그런 걸 보니까 그 집안에서 한 형으로부터 그런 리더십을 본다는 게 그 마음이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형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지냈던 것 같고요. 책으로 보면 제가 이제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이런 이제 심리, 정신 이런 쪽을 다루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무석 그 박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30년 만에 휴식. 이무석이라는 이제 박사님이 쓰신 심리, 정신 이런 쪽을 다루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휴라는 주인공이 이제 자기 정신과 상담을 받아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공고사직을 당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정신과를 찾아갔다가 자기가 이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보면 휴라는 주인공 속에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속에 마음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자랄 때부터의 트라우마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 속에는 뭐 3살 때, 6살 때, 10살 때 생긴 마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가 그것이 어느 날 입을 통해서 나오는 내가 아니라 이런 저런 마음들이 튀어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저의 인격을 돌이켜 보니까 제 속에도 너무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했는데 그게 나한테 있는 트라우마, 나쁜 뿌리가 튀어나온, 그래서 나의 속에 좋지 않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부족하구나. 나라는 사람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자라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남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삶이 변했어요. 그 책이 제가 와이프하고 좀 다투어서 기분이 나빠서 가출 비슷한 거를 해서 한강변에 가서 그 상황이 역시 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안 들어가면 와이프가 걱정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를 주려고.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내가 와이프를 좋아서 결혼했는데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와이프하고 싸우고 있지 했더니 내 마음에 있는 걔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게 2000년도 중반쯤 됐을 거예요. 제가 임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완전히 어떤 이제 마음속에 제가 지금 나같이 하는 행동을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나쁜 자가 나왔구나. 그래서 걔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죠. 와이프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 자아와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지 된다.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읽는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아하고의 싸움을 이기면서 내 인격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독불장군이었는데. 뭐 성경책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책 중에서 18 베스트 18. 예, 그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살다 보면은 가장 이제 가져야지 말아야 할 감정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데 그거를 극복하기는 거의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두려운 마음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또 생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살아가면서 어차피 죽는 거고 사람은 그런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성경의 제일 좋아하는 구절 얘기하셨는데 따로 그럼 흔히 우리가 말하면 묘비명 같은 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혹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좌우명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제 묘비명하고 좌우명하고는 제가 묘비에 새길 거를 정해놨어요. 벌써 한참 전에 정해놨는데 그래요? 이것도 신앙적인 얘기인데 인터뷰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 묘비에 앞에 뭐를 달을까? 근데 사람들이 장로 누구 이런 거를 많이 달았잖아요. 권사 누구 이렇게 많이. 저는 이제 성도 최종원 그렇게 앞에 새겨달라고 하고 제가 유언을 남겨놨어요. 좌우명이라 할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유언은 예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그렇게 해서 유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하나의 가지로서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는 저가 가지일 뿐 내가 절대적으로 나무가 되지는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지로 열심히 살다가 최종원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묘비에는 그렇게 길게 하면 또 안 보이니까. 가지로 이렇게. 예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그렇게 묘비 성도 최종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어떤 삶을 이렇게 팔로우십도 잘하셨고 리십도 잘하셨고 성장 도와주는 어떤 피스메이커도 하고 성장을 도와주는 매체도 되는데 지금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시니어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일단 각각 스타트업들한테랑 시니어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스타트업들한테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거냐라고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와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창목을 잘 하면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면 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꾸 이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모델을 만들게 되고 실제로 사용하게 될 고객의 입장에서의 관점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의 벤치마킹을 하고 만들고 이러다 보면 내게 만들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원하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시니어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제 안도연의 연탄재라는 그 시를 되게 읽고 감동을 했었는데, 너는 인생에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워졌던 적이 있냐 이런 게 있잖아요. 시니어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이 남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뜨거워졌던 적이 있느냐. 그 제목이 연탄재라는 것은 사실은 연탄의 역할이라는 게 내가 불이 죽을 때 위에 까만 연탄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불이 붙고 나는 하얗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시니어들이 해야 할 일이 다음 세대들에게 불을 붙이는 역할, 그리고 나는 까만 연탄재로 하얀 연탄재로 사라지는 역할. 그때는 그 지나가다가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이렇게 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죽으면 남한테 발로 차이는 신세가 되고 잘 타면 함부로 발로 차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누구나 다 연탄재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까만 연탄에 불을 붙이고 우리가 이렇게 흰색으로 변할까, 이런 면에서 한번 자기 삶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지금 5년 후, 10년 후 모습이라든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 이런 거였는데, 아마 그 연관해서 지금 얘기하신 아마 그런 포함될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5년 후, 10년 후 어디에 서 있을 거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네. 제가 리더인데 이게 초기 리더를 할 때 이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리더십 책을 읽었는데, 그 거인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참 너무 잘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뭔가 발자국을 남겨야겠다. 근데 그게 그 발자국이 남았을 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발자국의 제 앞에가 거인의 발자국이잖아요. 그 저도 거인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작은 발자국을 나도 하나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어차피 죽는 건데 뭔가 하나의 사회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그런 연탄재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5년 후, 10년 후 다시 한번 또 어떤 발자국, 어떤 남겼는지 한번 인터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당시 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기자님이 오셔가지고.